언니 대신 혼이 난 동생. 옛날 어느 마을에 모씨 성을 가진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신분이 미천한 집에서 태어났지요. 그 아버지는 품팔이와 상일이 아니면 남의 소치기를 하여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마을의 명문 집안인 장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새로운 묘지를 동산 남쪽에 가지고 있었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묘지 옆을 지날 때 무덤 속에서 질책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서 꺼지지 못할까? 당신은 그런 말을 전해 듣고도 그다지 마음에 새겨두지 않았지만 이윽고 꿈속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너희 집 묘지는 원래 모공이 들어가야 할 장소이다. 언제까지 남의 집 묘지를 빌려 있을 작정이냐? 그로부터 기운이 날로 쇠퇴하여 갔는데 어떤 손님으로부터 산소를 이장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장씨는 그 말대로 딴 곳으로 묘지를 옮기게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모 씨의 아버지가 소를 먹이며 장신의 묘지가 있던 곳까지 왔는데 갑자기 소나기를 만나 어쩔 수 없이 파낸 무덤으로 비를 피하였으나 비는 억수같이 쏟아져서 산 비탈에서 내리는 물이 구르듯 구덩이로 밀려들어 그 무덤 구덩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모 씨는 당시 아직 어렸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장신의 집을 찾아가서 남편을 묻을 땅을 좀 빌려달라고 애걸하였지요. 장씨는 그 성씨를 물어서 알고 나자 이상하게 생각하여 물에 빠져 죽은 장소에 가보니 틀림없이 자기 조상의 관을 묻었던 자리가 분명하였지요. 장씨가 놀라며 그 자리에 매장을 하도록 한 다음 어린 아들을 데리고 오도록 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자 어머니는 아들을 데리고 장신의 집으로 사례를 하러 갔습니다. 장신은 그 아들을 한번 보더니 기뻐하며 그대로 자기 집에 머물러 공부를 하도록 하고 친자식처럼 부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위가 되어주면 어떻겠느냐고 청하는 것이었지요. 어머니가 너무 놀라 대답을 못하고 있자 옆에 있던 장씨 아내까지 거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혼인까지 승낙하게 되었지요. 그러나 그의 딸은 처음부터 모씨 집안을 경멸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조금이라도 약혼 이야기를 비치기만 하여도 귀를 막아버렸지요. 죽어도 소치기 아들 따위에게 시집 가지는 않겠어?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러 가는 혼례식 날이 되어 신랑이 연적에 들어오고 오색이 찬란한 가마가 문 밖에 대기하고 있었는데 딸은 방 한 구석에서 울기만 했습니다. 화장조차 하지 않고 아무리 타일러도 막무가내였지요. 이러는 동안에 신랑이 들어오겠다고 소식을 전하며 음악 소리가 요란히 들려왔지만 그래도 역시 딸은 눈물을 그칠 줄 모르며 머리도 온통 흐트러진 채였지요. 아버지는 밖으로 나가 신랑을 잠시 기다리게 하고 자신이 딸을 달랬습니다. 그러나 딸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울기만 하였지요. 화가 난 아버지가 그따위 짓이 있느냐고 책망하자 더더욱 울기만 했습니다. 아버지는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체되는 동안에 사태는 점점 절박해졌고 딸은 언제까지나 그러고만 있어 신랑을 따라갈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옆에 있던 둘째 딸이 언니를 나무라며 시집갈 것을 권고하였지요. 조그만 것이 벌써 어른인 척하고
이러쿵 저러쿵 간섭이야. 정말 그렇다면 너나 그 녀석에게 시집을 가보렴? 아버지는 나를 모 씨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잖아.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둘째 딸과 맏딸을 바꿔 보내면 어떻겠느냐고 아내와 의논해 보았지요. 둘째 딸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님의 분부라면 설사 거지에게 가라 하셔도 거역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기뻐하며 신부복을 둘째 딸에게 입히고는 허둥지둥 가마에 태워서 신랑 집으로 보냈습니다. 이렇게 장 씨의 둘째 딸은 언니를 대신하여 모 씨의 집에 출가한 것이었지만 신랑과 신부는 금실 좋은 부부가 되었지요. 다만 그녀의 머리에 마마 자국이 빨갛게 드러나서 조금 보기가 흉했지만 그로부터 얼마를 지나는 동안 언니를 대신하여 시집 온 것을 알게 된 모 씨는 그 때문에 자기를 잘 이해해 주었다고 아내를 더욱 고맙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모 씨는 박사원 위원이 되었고 향시를 치르러 가는 도중 여관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여관집 주인은 전날 꿈속에서 내일 모 씨라고 하는 향시에 합격한 사람이 올 것이니 그 사람은 언제건 너를 쟤에게서 구해주리라 하는 신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부터 동쪽에서 오는 손님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지요. 그럴 때쯤 모 씨가 왔으므로 크게 기뻐하며 정성껏 대접하고 숙박료도 받지 않은 다음 꿈에서 받은 신탁을 말하며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하여 자신을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모 씨는 슬그머니 자만심이 머리를 치켜들었고 마음속으로 아내의 머리카락이 적어서 고위 고관과 사귀게 되면 웃음거리가 될 것이 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높은 신분을 얻어 돈이 생기게 되면 아내를 다시 얻어야겠다고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윽고 합격자 명부가 발표되었는데 모 씨는 꼴찌에 가까운 점수로 낙제하고 말았지요. 모 씨는 원망과 탄식으로 한숨을 지으며 무거운 발걸음으로 고향길에 올랐으나 여관집 주인을 대할 면목이 없어서 여관을 통과하지 않고 다른 길을 택하여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나자 또다시 시험을 치르러 가게 되었지요. 여관집 주인이 먼저 번과 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 씨가 말했습니다. 저번 시험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리 정중히 접대해 주시면 도리어 부끄러워 몸둘 곳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들은 주인이 말했습니다. 당신께서 마음속으로 부인을 버리고 새로 맞이하겠다고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저승의 관리가 낙제시키고 만 것입니다. 믿지 못할 꿈이라고 하여 어찌 그대로 버려둘 수가 있겠습니까? 모 씨가 깜짝 놀라 까닭을 물으니 전번에 작별한 뒤에 다시 꿈속에서 경고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모 씨는 이 사실을 듣고 등골이 오싹하였지요. 주인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자중자애하십시오. 결국 먼저 번에 장원으로 급제할 것을 놓친 셈이니까요. 이윽고 모 씨는 1등으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아내의 머리카락은 길게 자라 칠흑같이 윤이 흐르므로 그 아름다움이 한층 더해지게 되었습니다. 한편 아내의 언니는 백만장자에게 출가하여 아나무인으로 거만해졌으나 남편이 게으르고 타락하였기 때문에 집안은 점점 쇠퇴해져 텅 빈 집의 굴뚝에서는 연기조차 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부가 장원 급제하였다는 소문을 듣자
한층 더 부끄러워 자매가 서로 길을 가다가도 얼굴을 피할 정도로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지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죽었으므로 집안은 거의 망한 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한편 모 씨는 다시 진사에 급제하게 되었습니다. 언니는 그 말을 듣자 원한이 골수에 사무치도록 후회스럽고 우라가 치밀어 마침내 세상을 등지고 비구니가 되고 말았지요. 그리고 훗날 여관집 주인인 살인에 관한 사건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으나 모 씨의 도움으로 그 죄를 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승에서 만난 외사촌. 옛날에 한나라를 헌제가 다스릴 때의 일입니다. 무릉군 충현에 이하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60살의 병이 들어 죽고 말았지요. 이하는 성 밖에 있는 묘지에 묻혔습니다. 이하의 옆집에 최중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하의 장례를 치른 지 10여일이 지난 어느 날 최중은 문득 이런 생각을 하였지요. 이하는 손꼽히는 부자이니 관 속의 금은 보화를 함께 넣었을 게야. 몰래 무덤을 파헤쳐 금은 보화를 빼내자. 최중은 이하의 무덤을 털기로 하고 그날 밤 도끼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는 이하의 묘지로 가서 그 무덤을 파헤쳤지요. 그런데 관 속에서 말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최중아, 조심해서 관을 쪼개거라. 내 머리 다칠라. 최중은 기절할 듯이 놀랐습니다. 최중은 도끼를 집어 던지고 뒤로 주춤주춤 물러섰지요. 그때 묘지를 돌아보는 관리가 최중을 발견했습니다. 너는 누구냐? 무덤을 털러 온 도둑이로구나. 관리는 최중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최중과 함께 무덤에서 살아난 이하를 관가로 데려갔지요. 이하의 아들은 관가의 연락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니가 무덤에서 살아나셨다고요? 관가로 달려간 아들은 어머니를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한편 무릉군 태수는 이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요. 이하라는 여인을 데려오너라. 정말 죽었다가 살아났는지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아야겠구나. 이윽고 이하가 태수 앞으로 불려왔습니다. 이하는 태수에게 공손히 절을 하고 입을 열었지요. 저는 죽어서 저승을 다녀왔습니다. 이하는 눈을 감았다 뜨더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죽어 저승에 도착하니 사명신이 난처한 표정을 짓더군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승으로 돌아가라고 하더군요. 저는 돌아가는 길도 모르는데 어찌 혼자서 돌아갈까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저승 문 앞에 서서 울고 있는데 때마침 외사촌 오빠인 유백문이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촌 오빠에게 제 사정을 털어놓았지요. 오빠에게 같이 갈 길동무를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승으로 가더라도 이미 14일이 지나 제 몸이 땅에 묻혔을 텐데 어찌 무덤 속에서 나오냐고 물었지요. 오빠는 저승문을 지키는 문지기를 시체를 처리하는 관리에게 보내 제 딱한 사정을 알리게 했습니다. 문지기는 곧 돌아와 관리의 말을 그대로 전했지요. 걱정하지 마라. 이승으로 돌아가게 해주마. 마침 저승에는 무릉군 서쪽 지역에 살던 이흑이라는 사람이 와있다. 이 사람도 잘못 불러 이승으로 돌아가게 되었으니
그를 길동무 삼으면 될 것이야. 또한 내가 이흑에게 신통력을 주어 이 아이 옆집에 사는 체중으로 하여금 이 아이 무덤을 파헤치도록 시키겠다. 이리하여 저는 이웃과 함께 이승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태수는 모든 이야기를 듣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신비로운 일이 참으로 많구나. 그리고 황제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지요. 채중은 무덤을 파헤치는 죄를 지었지만 귀신의 부름을 받아 한 일입니다. 그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채중은 사형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태수는 황제에게 글을 올리기 전에 무릉군 서쪽 지역으로 관리를 보냈습니다. 이하의 말이 맞는지 이흑을 만나 확인하기 위해서였지요. 과연 그곳에는 죽었다 살아난 이흑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흑에게 물으니 이하의 말과 같았지요. 한편 이하는 저승에서 돌아올 때 편지 한 통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은 외사촌 오빠인 유백문이 자신의 아들인 유타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아들아 보거라. 나는 태산 부군을 모시고 인간 세상을 다녀오게 되었단다. 8월 8일 정오쯤 무릉군 남쪽 개울가에 잠시 머무를 것이니 그때 너는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유타는 편지에 적힌 대로 8월 8일 무릉성 남쪽 개울가에 가족들을 모두 데리고 가서 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정오가 되자 마을 울음소리가 들리더니 유백문의 목소리가 허공에서 들려왔지요. 아들아, 내가 이하를 통해 전한 편지를 받았구나. 나와줘서 고맙다. 아버지. 유백문의 모습은 가족들에게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목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유백문은 가족들을 불러 일일이 대화를 나누고는 내끓는 목소리로 말하였지요. 이승과 저승은 멀리 떨어져 있어 너희들과 소식을 주고받을 수가 없구나. 그래도 너희들이 잘 살고 있어 기쁘단다. 유백문은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말하였지요. 아들아,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거라. 내년 봄 무릉군에 무서운 전염병이 돌아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주는 약을 집 문설주에 바르면 너희들의 집에는 아무 피해가 없을 것이야. 유백문은 아들의 무릎 위에 약 하나를 떨어뜨리고는 호련히 그곳을 떠났습니다. 이듬해 봄이 되자 정말 무서운 전염병이 돌아왔지요.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그러나 유타의 집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었지요. 전염병을 일으키는 귀신이 유타의 집만은 얼씬도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젊음을 찾아 떠난 길가메시. 옛날 에레크의 왕 길가메시는 가장 용감하고 싸움을 잘하는 왕이었습니다. 그의 몸에는 신의 피와 사람의 피가 섞여 있었지요. 그와 맞서 이길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길가메시는 백성들을 힘으로 다스렸지요. 그리고 마음에 드는 여인이 있으면 첩으로 삼아버렸습니다. 백성들은 길가메시의 횡포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달라고 하늘의 신들에게 간절히 빌었지요. 천신은 백성들의 기도를 듣고는 아루르 여신을 불렀습니다. 그대가 옛날의 진흙으로 사람들을 빚어 만들었지. 길가메시도 그대의 솜씨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이야기는 왜 하십니까? 그대의 작품인 길가메시를 혼내줄 힘센 영웅을 만들어야겠어. 아루르 여신은 천신의 부탁으로
새로운 영웅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온몸이 털로 덮여 있고 머리가 여인처럼 길었지요. 전쟁의 신 능력을 불어넣어 누구보다 힘이 세었습니다. 너의 이름은 엔키두다. 세상에 나가 살거라. 아루르 여신은 엔키두를 만들어 세상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엔키두는 자신이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지 않고 짐승들과 어울려 살게 되었습니다. 엔키두는 짐승들처럼 풀을 뜯어 먹으며 샘물을 마시고 네 발로 걸어 다녔지요. 하루는 사냥꾼 한 사람이 숲속에 덫을 놓으러 갔다가 엔키두를 보았습니다. 저게 사람인가? 짐승인가? 사람을 잡아먹는 요괴인가? 사냥꾼은 숲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다음날 다시 숲속으로 간 사냥꾼은 까무러칠 뻔하였지요. 짐승을 잡으려고 파놓은 함정이 메워져 있고 덫이 갈기갈기 찢겨져 있었습니다. 사냥꾼은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께 자신이 본 것을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래도 길가메시 왕에게 도움을 청해야겠구나. 사냥꾼은 길가메시를 찾아가게 되었지요. 이야기를 들은 길가메시가 말했습니다. 짐승들과 어울려 사는 인간에게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이 방법밖에 없구나. 그 인간을 짐승들과 헤어져 인간 세상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지. 너는 젊은 여자를 데리고 숲속으로 가거라. 그래서 여자와 그 인간이 같이 지내도록 만들거라. 사냥꾼은 길가메시의 명령대로 젊은 여자를 구해 숲속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여자는 샘터에서 엔키두를 기다렸는데 사흘 뒤에야 엔키두는 짐승들을 거느리고 물을 마시러 왔습니다. 여자는 웃으며 엔키두를 반겼지요. 그러자 엔키두는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이끄는 대로 숲속으로 들어갔지요. 당신은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왜 사람들이 사는 세상으로 가지 않습니까? 숲을 떠나 에레크로 가세요. 에레크 백성들은 에레크를 다스리는 길가메시 왕에게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길가메시 왕의 못된 행실을 바로 고쳐놓으십시오. 여자는 엔키두에게 인간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는 숲을 떠나 에레크로 가라고 부추겼습니다. 이때 숲속에 사는 짐승들은 엔키두에게 가까이 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신들과 다른 무리라는 것을 알아차린 것이었지요. 엔키두는 여자가 권하는 대로 숲을 떠나 에레크로 갔습니다. 엔키두가 에레크에 닿았을 때에는 새해를 맞이하는 축제가 시내에서 열리고 있었지요. 엔키두는 길가메시 앞으로 달려가 다짜고짜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길가메시와 엔키두는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거리에서 맞붙어 싸웠지요. 두 사람은 막상막하였습니다. 싸움은 쉽게 끝나지를 않았지요. 싸움은 둘 다 지쳐 쓰러질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엔키두는 길가메시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왕의 신분인데도 자신의 도전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정정당당하게 맞서 싸우는 것이 정말 사나이 다웠지요. 길가메시 역시 엔키두의 힘과 용기에 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싸움을 그만두고 친구가 되기로 하였지요. 엔키두는 길가메시와 함께 궁전에서 살았습니다. 길가메시는 궁전에만 갇혀 지내는 것을 싫어하였지요. 어느 날 길가메시가 엔키두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험을 떠날까? 신들의 숲으로 삼나무 한 그루를 도끼로 쓰러뜨리는 것이야. 세상이 깜짝 놀랄걸. 엔키두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못 가.
신들의 숲에는 후바바라는 괴물이 지키고 있단 말이야. 그 괴물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그놈은 눈이 하나뿐인데 그놈과 눈이 마주치면 누구나 돌로 변해버린다고. 전하의 용사 엔키두가 괴물을 두려워해. 자네답지 않게 왜 그래? 이번에 당당히 괴물을 물리침으로써 천하무적의 힘을 보여주란 말이야. 길가메시는 엔키두를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그리하여 엔키두도 모험을 떠나게 되었지요. 길가메시는 태양의 신에게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엔키두와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에레크에서 신들의 숲까지는 한 달 반이나 걸리는 먼 거리였지요. 하지만 그들은 태양의 신의 도움으로 사흘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길가메시와 엔키두는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달려와서 아주 피곤하였지요. 나무 아래 눕자마자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길가메시는 이상한 꿈을 꾸었지요. 갑자기 산이 무너져 그 밑에 깔렸는데 도인이 나타나 자신을 끌어내 주었습니다. 길가메시는 엔키두에게 자신의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자네는 좋은 꿈을 꾸었군. 그 산은 괴물 후바바가 아닌가? 엔키두도 꿈을 꾸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둥 번개가 치더니 지옥불이 일어나고 시체가 비처럼 쏟아졌지요. 그러고는 벼랑간 지옥불이 꺼지고 재로 변해버렸습니다. 길가메시는 엔키두에게 꿈 이야기를 듣고도 가만히 있었지요. 불길한 꿈이군. 엔키두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기려나? 길가메시는 삼나무 앞에 섰습니다. 그는 도끼를 들어 삼나무를 단숨에 찍어 쓰러뜨렸지요. 괴물 후바바는 나무가 쓰러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놈들! 후바바는 길가메시와 엔키두를 보고 번개처럼 달려들었지요. 그런데 그때 심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후바바는 눈을 뜰 수가 없었지요. 하늘 저편에서 태양신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서 후바바를 해치워라. 길가메시와 엔키두는 재빨리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리고 후바바의 목을 베고 심장을 찔렀지요. 길가메시가 말하였지요. 우리 모험이 성공을 거두었지. 길가메시는 왕의 옷으로 갈아입고 왕관을 썼습니다. 그때 사랑의 여신 이시타르가 길가메시의 모습을 보고 반해버렸지요. 길가메시 왕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야. 이시타르는 길가메시를 넋을 잃고 바라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길가메시,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하지만 그는 이시타르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처럼 못된 짓만 골라하는 여신에게는 관심이 없소. 내 앞에서 사라져 주시오. 뭐라고? 이시타르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있는 아버지에게 말하였지요. 아버지, 길가메시가 나를 모욕했습니다. 그를 죽여야겠으니 하늘의 황소를 내려보내 주십시오. 만약 제청을 거절하시면 저승문을 활짝 열어 죽은 사람들을 세상에 풀어놓겠어요. 하늘 황소가 인간 세상으로 내려가면 7년 가뭄이 닥친단다. 사람들에게 먹을 양식이 있는 것이야. 걱정하지 마세요. 그 정도는 나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마. 아버지는 이시타르에게 하늘 황소를 보내주었습니다. 하늘 황소야, 길가메시와 엔키두를 죽여라. 하늘 황소는 길가메시와 엔키두에게 덤벼들었습니다. 하늘 황소는 폭풍우와 지진을 일으켜 공격하는 무서운 황소였지요. 하지만 하늘 황소는 두 사람의 적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길가메시와 엔키두는 하늘왕소를 가볍게 해치웠지요. 그러나 그들은 신들의 노여움을 사고 있었습니다. 신들의 숲에서 삼나무를 도끼로 찍어 쓰러뜨렸을 뿐 아니라 후바바를 죽이고 하늘 황소마저 해치웠기 때문이었지요. 신들은 회의를 열어 두 사람 가운데 하나를 죽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엔키두를 시름시름 앓다 죽게 하였지요. 길가메시는 큰 슬픔에 빠져들었습니다. 길가메시가 엔키두의 장례를 마친 날 밤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었지요. 죽음을 피할 방법은 없는가? 죽음을 피할 방법을 찾아 나서자. 어찌하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야. 길가메시는 대홍수 때 살아남은 노인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는 이 세상 끝의 어느 섬에서 죽음을 모르고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길가메시는 곧 여행길에 올라 이 세상의 끝에 다다랐지요. 하지만 그곳에는 봉우리가 하늘에 닿아 있고 뿌리가 지옥에 닿아 있는 커다란 산이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길가메시가 문으로 들어서려고 하자 괴물들이 앞을 가로막았지요. 저는 길가메시라고 합니다. 영원히 사는 법을 배우려고 노인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괴물들의 대장이 말하였지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법. 그것을 배운 사람들은 아직까지 아무도 없다. 그 노인을 만나러 간 사람은 이제까지 한 사람도 없었지. 그곳에 가려면 이곳을 지나야 하는데 태양이 다니는 길로서 어두침침한 수백 리 길이거든. 나는 꼭 그 노인을 만나러 가야 합니다. 길가메시가 연거푸 청하자 괴물들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길가메시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지요. 길가메시는 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끝도 없이 이어져 있었지요. 보이는 것이라곤 온통 어둠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갑자기 바람이 불어오더니 빛 한 줄기가 보였습니다. 그 빛을 쫓아가 보니 보석이 주렁주렁 열린 나무들의 숲이 나타났지요. 길가메시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는데 태양의 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지. 더 이상 가지 말고 이곳에서 편히 쉬거라. 신들이 너를 위해 마련한 지상 낙원이지. 더 헤매봤자 아무 소용이 없단다. 하지만 길가메시는 태양의 신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숲을 빠져나와 발걸음을 재촉하였지요. 길가메시는 여행길에 주막집 여주인 시두리를 만났습니다. 당신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죽는 날까지 날마다 잔신하며 즐겁게 노십시오. 먹고 마시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 사람의 일입니다. 하지만 길가메시는 무슨 말을 해도 자기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 노인을 꼭 만나고 오겠다는 것이었지요. 시두리는 그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노인이 사는 곳을 알려드릴게요. 그는 죽음의 바다 건너에 있는 섬에 살고 있습니다. 마침 우리 집에 그의 뱃사공이 와 있으니 그에게 부탁하면 섬에 데려다 줄 것입니다. 길가메시는 뱃사공을 만났습니다. 뱃사공은 길가메시를 배에 태우기 전에 주의해야 할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죽음의 바다를 건널 때 절대 물에 손을 담그면 안 됩니다. 혹시 손에 물이 묻을지도 모르니 삿대가 물에 젖으면 바로 버리고 새 것을 쓰십시오. 아마도 항해 중에 삿대가 120개쯤은 필요할 것입니다. 길가메시는 도끼로 나무를 베어 삿대 12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뱃사공과 함께 배를 타고 섬을 향해 출발하였지요. 섬은 멀기만 했습니다.
오랜 항해로 삿대는 동이 났고 길가메시는 바지를 벗어 돛을 만들어 항해를 계속했습니다. 죽음의 바다를 건너 섬에 도착하자 뱃사공은 길가메시를 노인에게 데려다 주었지요. 길가메시는 노인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애원했습니다. 영원히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당신을 만나려고 온갖 고생을 무릅쓰고 산과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영원한 생명 따위는 이 땅 위에 존재하지 않는다네. 노인께서는 사람으로 태어나셨으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지 않습니까? 그 비밀을 알려주십시오. 길가메시가 끈질기게 졸라대자 노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듣고 싶은가? 신들만 알고 있는 비밀을 자네에게 털어놓겠네. 노인은 눈을 지그시 감고 생각을 더듬다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 신들은 홍수를 일으켜 사람들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혜의 신이 이 노인에게 신들의 계획을 알려주고 홍수에 대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지시를 하였지요. 노인은 그 지시에 따라 방주 한 척을 만들었습니다. 그 방주는 아주 튼튼하였지요. 노인은 홍수가 시작되자 방주에 가족과 가축들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7일 동안 물 위를 떠다니게 되었습니다. 7일째가 되는 날 비가 그치고 방주는 이 세상의 끝에 있는 어느 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때 노인은 창을 열고 비둘기와 제비를 날려보냈습니다. 하지만 비둘기와 제비는 쉴 곳이 없어 바로 돌아오게 되었지요. 그는 까마귀를 날려보냈는데 끝내 방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물에 빠진 모양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한 노인은 가족과 가축들을 방주에서 내보내고 신들을 위해 제사를 지내었지요. 그가 아내와 방주 안에 들어왔을 때 갑자기 바람의 신이 방주를 밀어 바다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하여 방주는 이 섬까지 흘러왔고 신들은 그들 부부를 이 섬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었습니다. 노인이 이야기를 마쳤을 때 길가메시는 얼굴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노인이 영원히 사는 것은 신의 은총 때문이었구나.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 길가메시는 자신의 여행이 헛수고였음을 깨닫자 극심한 피로감을 느꼈지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쓰러져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노인이 아내에게 말하였지요. 며칠 동안 잠만 잘지도 모르니 날마다 빵을 구워 머리맡에 놓아두시오. 나중에 증거를 보여줘야 하니까. 사람은 거짓말을 잘하여 어쩌면 자기가 자지 않았다고 우길지도 모르거든. 노인의 아내는 날마다 빵을 구워 길가메시의 머리맡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벽에다가 날짜를 표시해 두었지요. 길가메시는 무려 6일 동안 잠을 잤습니다. 첫째 날 빵은 이미 말라 부스러졌으며 둘째 날의 빵은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또한 셋째 날의 빵은 쉰내가 나고 넷째 날의 빵은 곰팡이가 슬었으며 다섯째 날 빵은 윤기를 잃었고 여섯째 날 빵은 바삭바삭하여 먹을만 하였지요. 잠에서 깬 길가메시는 노인이 예상한 대로 시치미를 뗐습니다. 자기는 잠을 잔 적이 없다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노인은 벽에 표시해둔 날짜와 머리맡에 놓은 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제야 길가메시는 아무 말도 못하고 머리를 긁적였지요. 길가메시는 노인에게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의 아내가 남편에게 말하였지요. 여보, 고생하여 여기까지 왔는데 선물이라도 챙겨 주셔야지요. 자네에게 한 가지 알려주지. 이 섬 앞바다 깊은 물속에는 가시 돋친 풀이
잘하고 있다네. 이 풀을 따서 먹으면 누구나 젊어지게 되지. 길가메시는 크게 기뻐하며 섬의 앞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노인이 말한 그대로였지요. 길가메시는 풀을 뜯어 바다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뱃사공에게 풀을 보여주며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세요. 이 풀을 먹으면 젊어진다고 합니다. 영원히 살지 못해도 젊게 오래오래 살 수 있다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나는 에레크로 돌아가면 백성들에게 이 풀을 나누어 먹이겠어요. 길가메시는 노인 부부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섬을 떠났습니다. 뱃사공은 길가메시를 배에 태워 육지까지 데려다 주었지요. 길가메시는 뱃사공과 함께 에레크를 향해 부지런히 걸었습니다. 날이 저물자 뱃사공과 두 사람은 하룻밤 묵어갈 곳을 찾으려고 주위를 보았습니다. 길가에 샘터가 있어 시원한 물이 솟고 있었지요. 날도 더운데 목욕이나 하지요. 두 사람은 옷을 헐헐 벗고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늙은 뱀 한 마리가 물에서 나왔지요. 뱀은 풀 냄새를 맡더니 길가메시가 얻은 귀한 풀을 먹어 치웠습니다. 그 순간 뱀은 묵은 허물을 벗고 젊은 뱀이 되었지요. 뒤늦게 이 사실을 한 길가메시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했습니다. 젊음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마저 영영 사라지게 되었구나. 이것이 사람의 운명인가? 길가메시는 젊음을 뽐내는 듯 물속으로 들어가는 뱀을 원망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답니다. 오감의 아내. 옛날 어느 마을에 오감이라는 말단 관리가 있었습니다. 오감은 어린 나이에 부모를 여의고 형제도 없이 외롭게 살아야 하였지요. 오감은 예의도 바르고 마음씨 또한 착하고 순하여 마을 사람들 모두 그를 좋아했습니다. 오감의 집 앞에는 개울이 흘렀지요. 그는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개울 주위를 깨끗하게 청소하여 개울가에는 더러운 새똥 하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감은 개울가에서 하얀 소라를 보았지요. 여기 예쁜 소라가 있네. 집에 가져가서 길러봐야겠다. 오감은 소라를 주워 집으로 가져와서는 통에 물을 붓고 그 속에 넣어 길렀습니다. 며칠 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오감은 방문을 열어보고는 깜짝 놀랐지요. 방 안에 저녁상이 차려져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누가 이리 차려놓았지? 오감은 오랜만에 맛있는 음식들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다음날 저녁 집에 돌아온 오감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오늘도 저녁상이 차려져 있네.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마찬가지였지요. 그러자 오감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저녁을 지어주신 것일까? 내가 혼자 사는 것이 불쌍해서 말이지. 오감은 자기를 위해 저녁을 지어줄 사람은 옆집 할머니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옆집으로 찾아가 할머니께 인사를 드렸지요. 할머니 고맙습니다. 저를 위해 저녁마다 저녁을 지어주셨지요. 할머니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난데없이 그게 무슨 소린가? 예쁜 색시를 데려다 놓고 집안일을 시키면서. 예?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이 늙은이를 속이려고 하지 말게. 예쁜 색시가 부엌일을 하는 것을 다 보았단 말이야. 다음날 아침 오감은 집을 나서는 척을 하고 할머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울타리 틈새로 부엌 쪽을 훔쳐보았지요. 얼마 뒤 방문이 열리더니
어떤 색시가 나왔습니다. 오감은 전혀 모르는 여인이었지요. 색시는 부엌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저 여인은 소라가 틀림없군. 이렇게 생각한 오감은 집으로 돌아와 부엌으로 불쑥 들어갔습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 날마다 저녁을 지어주셨지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에게 들키고 말았군요. 저는 당신이 개울가에서 준 소라입니다. 저는 하늘의 명으로 당신 집에 오게 되었지요. 하늘에서는 당신이 개울 주위를 깨끗하게 청소를 한다고 기특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당신을 챙겨드리기 위하여 제가 이 집으로 오게 된 것이에요. 아가씨, 그럼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하늘에서 제게 당신의 아내가 되라고 하셨거든요. 오감 부부에 대한 소문은 온 동네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아주 놀라워하였지요. 오감의 아내는 빼어나게 아름다웠습니다. 고을 현령은 오감의 아내를 보고 넋이 나가버렸지요. 오감에게서 저 여자를 빼앗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현령은 어느 날 오감을 불러 말했습니다. 자넨 무슨 일이든 시키는 대로 잘하지? 아주 성실하다고 들었다네. 우리 관아에 필요한 물건이 2가지 있다네. 그것은 귀신 팔과 두꺼비 털이네. 네가 가서 물건들을 찾아 가져오도록 하게. 만일 내 명을 어기고 빈손으로 오면 네 목을 벨 것이야. 오감은 어두운 얼굴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거 꼼짝없이 죽었구나. 아내가 말하였지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얼굴이 좋지 않아요. 여보, 큰일 났어요. 현령께서 귀신 팔과 두꺼비 털을 구해오지 않으면 목을 베겠다고 하네요. 걱정 마세요. 아내는 이렇게 말하고는 잠시 밖으로 나가더니 귀신 팔과 두꺼비 털을 구해왔습니다. 그러자 오감은 크게 기뻐하며 그 물건들을 현령에게 바쳤지요. 다음날 현령은 또 오감을 불러 명령했습니다. 이 세상에 와두라는 짐승이 있다고 한다. 어서 가서 와두를 구해오너라. 오감은 집으로 돌아와 이 말을 그대로 아내에게 전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가서 와두를 끌고 올게요. 아내는 저번처럼 밖으로 나가 어떤 짐승을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꼭 개처럼 생겼지요. 이 짐승이 와두요? 내 눈에는 개로 보이는데. 와두가 잘하는 것이 무엇이요? 불을 먹을 줄을 압니다. 오감은 아내의 말만 믿고 그 짐승을 현령에게 바쳤습니다. 현령은 화가 나서 소리쳤지요. 와두를 구해오랬더니 왜 괴를 데려온 것이야? 아닙니다. 이 짐승은 개가 아니라 와두입니다. 그래서 불을 먹을 줄을 압니다. 만약 거짓말이면 네 목을 벨 것이야. 현령은 나무에 불을 붙여 짐승 앞에 놓았습니다. 그러자 짐승은 불을 꿀꺽 삼키더니 똥을 누웠지요. 그런데 그 똥은 놀랍게도 불이었습니다. 불은 삽시간에 번져 관아를 모두 불태웠지요. 그래서 현령과 그 식구들은 모두 불에 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오감은 아내와 함께 길을 떠나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지요. 이때 불에 탄 관아는 서쪽으로 몇 걸음을 옮겨 새로 지었다고 합니다. 원수가 주는 밥. 옛날에
최익현이 쓰시마 섬으로 유배되어 온 뒤 며칠 뒤 쓰시마 섬을 지키는 군대의 대제장이라는 자가 최익현을 보러 왔습니다. 그러자 함께 따라온 군인들이 최익현에게 관을 벗어 일본 대대장에게 예의를 갖추라고 하였지요. 네, 이놈들. 내 죽더라도 절대 관을 벗지 않을 것이니 마음대로 하거라. 최익현의 목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일본 군인들은 모두 깜짝 놀라 벌벌 떨었습니다. 관을 벗으라면 벗을 것이지 무슨 말이 그리 많으냐? 대제장이라는 자가 이리 말하며 군인들에게 눈짓으로 무언가를 지시했습니다. 그러자 몇몇 군인이 최익현에게 달려들었지요. 그러고는 강제로 각과 망건을 벗기려고 했습니다. 최익현은 있는 힘껏 군인들을 뿌리쳤습니다. 섬 전체가 쩌렁쩌렁 울릴 듯한 무서운 기세에 군인들이 흠칫 놀라며 뒤로 물러났지요. 정말 지독한 늙은이로군. 일본 군인들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때 최익현의 나이는 74이었지요. 최익현은 조선에서 가장 힘이 있는 선비 중에 하나였습니다. 고종 황제도 최익현의 대쪽 같은 성품과 나라를 위하는 마음을 높이 사고 있었습니다. 일반 백성들도 모두 최익현을 존경하며 따랐지요. 그러니 아무리 섬을 지키는 대대장이라고 하여도 최익현을 함부로 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최익현의 기세에 눌린 일본군 대대장은 군인들을 데리고 뒤돌아서 가버렸지요. 섬으로 유배되기 얼마 전 최익현은 전라도 지방에서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최익현의 부대는 전라도에서 500여 명의 부대를 모아서 일본 때문에 억지로 맺은 을사조약은 무효라고 주장하였지요. 우리나라는 일본에 의해 강제로 맺은 을사조약으로 외교권을 빼앗겨 갑자기 일본의 지배를 받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리 되자 우리 땅 곳곳에서 의병이 일어났지요. 최익현의 의병 부대는 태인 지방의 관청을 습격한 뒤 무기를 빼앗았습니다. 그 뒤 백성들의 큰 환영을 받으며 이골 저 고을에서 군수들에게 항복을 받아냈지요. 하지만 그런 승리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일본의 압력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한 고종 황제가 최익현이 주도한 의병 부대를 당장 해산하라고 명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최익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일본군이 아닌 같은 조선 동포와 싸울 수 없는 노릇이 아닌가? 모두 칼을 내려놓아라. 이렇게 하여 최익현과 의병 부대의 투쟁은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일제에 대한 최익현의 투쟁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지요. 최익현이 스시마 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면서 또 다른 싸움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네 이놈, 당장 치우지 못할까? 최익현이 식사를 들고 온 일본 군인에게 소리쳤습니다. 너희들이 주는 음식은 절대 예배되지 않겠다. 그래도 겁에 질린 일본 군인이 벌벌 떨며 무언가 말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익현은 틈을 주지 않았지요. 최익현은 그 일본군 앞에다 상을 내던져버렸습니다. 상이 엎어지면서 음식을 담았던 사기 그릇이 깨지며 방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최익현은 벌써 며칠째 끼니를 먹지 않은 채 그대로 물렀지요. 대대장님, 정말 큰일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가지고 들어간 상을
그대로 엎어버렸습니다. 저러다 진짜로 굶어 죽기라도 하면 어쩝니까? 저 늙은이가 죽으면 분명 우리 탓을 할 것이야. 절대로 죽게 해서는 안 돼. 일본군 대대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지요. 옳지. 여기로 함께 유배되어 온 의병들에게 설득을 해보라고 하게. 면함은 너희 백성들의 위대한 스승이 아닌가? 저리 굶어 죽게 할 수는 없지 않아. 일본군 대대장은 의병 운동을 하다 스시마 섬으로 유배되어 온 다른 사람들을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자들은 음식을 입에 대지 않는다는 사실에 크게 걱정을 하던 차였지요. 선생님, 제발 식사를 하십시오. 맞습니다. 힘을 내셔서 일본에 맞서 싸우셔야 합니다. 제자들은 모두 간절한 마음으로 말했지만 굳은 표정으로 앉아있는 최익현은 오히려 큰 소리로 제자들을 야단쳤습니다. 너희들은 어째서 나에게 적들이 주는 밥을 먹으라고 하는 것이야? 며칠을 굶었지만 최익현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힘이 넘쳤습니다. 내 늙은 몸으로 어찌 원수의 밥을 먹고 더 살기를 바라겠느냐? 너희들이나 반드시 돌아가서 나라를 구하여라. 선생님. 제자들도 그의 굳은 의지를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종이와 붓을 준비하라. 내 전하께 마지막 인사를 올릴 것이다. 제자들은 종이와 붓을 준비하고 먹을 갈았지요. 최익현은 곧 고종 황제에게 올리는 마지막 상소문을 읊었습니다. 신이 지금 죽는다고 하여 무엇이 애석하겠습니까? 그러나 역적들을 토벌하지 못하고 원수들을 내쫓지 못하여 죽어도 눈을 제대로 감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광경을 바라보던 그의 제자들은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국 계속된 단식 투쟁으로 몸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최익현은 얼마 뒤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의 시신이 부산항에 도착하는 날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들어 선생님의 죽음을 슬퍼하였지요. 선생님의 시신이 고향에 도착할 때까지 거리 곳곳에서는 백성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신동이라 불리던 소년. 옛날 진나라 때 형주 자사를 지내며 큰 공을 세운 왕용도 어려서 신동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 왕용이 7살 때의 일이지요. 어느 날 왕용은 동네 아이들과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저기 좀 봐. 과일 나무가 있어. 한 아이가 한 곳을 가리키며 말하였지요. 그곳에는 나무 가지가 휘어지도록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모얀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우르르 그 나무 쪽으로 몰려갔지요. 그러나 왕용만은 이들을 따라가지 않고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마을 사람 하나가 이 모습을 보고 왕용에게 물었지요. 너는 왜 오얏을 먹으러 가지 않니? 아저씨,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 좋아하는 오얏나무지요? 길가에 있는데도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걸 보면 맛없는 열매가 틀림없어요. 마을 사람은 이 말을 듣고 열매를 하나 따서 먹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과연 쓰고 맛이 없었지요. 마을 사람은 이 일을 동네 이곳 저곳에 알리고 다녔습니다. 그리하여 왕용은 신동 소리를 듣게 되었던 것이었지요. 그로부터 얼마 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위나라 명제는 나경성 북쪽에 병사들을 훈련시키는 선무장을 열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울타리 안에 호랑이를 가두어 두고 병사들과 싸움을 하게 하였지요. 그리고 백성들은 울타리 밖에 서서 이 광경을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호랑이는 이빨도 뽑히고 발톱도 잘렸습니다. 왜냐하면 병사들이 호랑이와 싸우다 죽거나 다칠 수가 있기 때문이었지요. 하루는 왕룡도 호랑이와 병사들이 싸움하는 것을 구경하려고 선무장으로 갔습니다. 싸움을 앞두고 울타리 안에는 호랑이가 혼자 서 있었지요. 사람들은 울타리에 바싹 붙어 호랑이를 구경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왕룡도 끼어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 호랑이가 갑자기 울타리에 걸터 앉아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뒤로 물러서다가 넘어지고 자빠지는 등 법석을 떨었지요. 하지만 왕룡은 꼼짝 않고 울타리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워하는 빛도 없었지요. 그 호랑이가 이빨도 발톱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왕룡은 이처럼 어려서부터 대범하고 요령이 있었지요. 뒷날 종에는 위나라 문제에게 왕룡을 추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룡은 뛰어난 인재로 대범하며 요령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문제는 왕룡을 관리로 임명했고 왕룡은 벼슬길로 나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